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록을 입고로 연천에 방문하게 된 시인옹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책방 이름이 서다잖아요. 서다인 이유가 궁금한데 대표님이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 서자에 자를 써서 차다자, 글과 차가. 네, 책방 그리고 차가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동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건물도 서야 그 책방이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구나 했는데 책서자와 차다자를 쓰는 건 줄은 몰랐네요. 이게 단어가 있으면 일단 궁금해하는 사람이 저예요. 물론 저는 제일 가까운 동사가 뭘까요? 쓰다일 것 같지만 반전이죠, 여러분. 쓰다는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뭐 시 쓰는 어원입니다, 글 쓰는 어원입니다 라고 하니까 쓰다가 가까워야 되는데 생활을 보면은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하지만 꾸준히 하고 있는 거는 읽다인 것 같고,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이 든 거죠. 이 초록을 입고에도 이제 다른 책들을 인용한 글들도 있지만 산문을 쓸 때 제가 언젠가부터 소설이든 혹은 뭐 과학책이든 경제 경영서든 이런 책들에서 한 줄씩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집도 마찬가지고.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개인의 경험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겹을 더 씌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와 비슷한 상황이 책 속에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글이 좀 더 풍성해지겠구나 느껴서 읽는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동시에 이런 생각 들었죠. 작가들은 쓰는 사람이지만 보통 우리가 밥을 먹어야 힘이 생겨서 일을 하는 것처럼 읽지 않으면 쓸 힘이 없어요. 쓸 거리도 없고 읽어야 자극을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 자극이 내가 읽은 것을 토대로 다른 모방해서 다른 걸 상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다른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내가 SF 소설을 읽어도 저는 이제 현실에 딛고 있는 사람이니까 거기서 얻은 것은 상상력이겠죠.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어떤 관점을 하나 얻는 것이고 그 잣대로 바라보면 세상은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장점은 새로운 시선으로 항상 한 세계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니까 그것을 생활에 접목시켜서 일상을 바라보는 데에도 결합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독서가 저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그 가치랄까? 뭐 혜택이랄까? 혹시 여러분들 책 읽는 것의 장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 읽는 것의 장점. 나의 시간은 독서를 같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나와 하나가 되는 시간.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도 말씀만 해주실까요? 독서가 가져다주는 어떤 가치나 혜택 같은 게 뭘까요?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생각을 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여기 남자분도 한번 여쭤볼게요. 제 삶의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근데 사실 이게 책 선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걸맞은 책을 골라야 되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읽었던 책은 문학이었어요. 물론 이제 성인이 되어서는 다식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천문학 섹션도 기웃거리고 물리학 섹션도 기웃거리고 뭐 AI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책도 읽고 하긴 합니다. 근데 어릴 때 읽었을 때 소설이나 뭐 시는 거의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시는 사실 데뷔하고 나서 시집을 읽기 시작했으니까 엄청 늦게 시작한 셈이죠. 늦깎이인 셈인데요. 소설을 읽고 나서 제가 얻었던 가장 큰 혜택 혹은 뭐 삶에 도움이 되는 지점이 뭐였냐면 맷집이 키워졌다는 거예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당연히 저와는 동떨어진 사람이죠. 그게 이제
나이도 그렇고 성별도 그렇고 사는 곳도 그렇고 심지어 국적이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외국 소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경험할 가능성이 적은 일들을 소설 속에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죠. 아, 마차가 자갈길 위를 달려간다고 할 때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뭐 덜컹덜컹 하면서 몸이 들썩들썩 한다는 건데 이건 어떤 기분일까? 단순히 도로에서 잘 깎인, 잘 다듬어진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것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하게 그때 그 상황을 짐작해 보는 거죠. 저는 그때 아마 상상력이 조금씩 싹트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성인이 되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문득 소설이나 시에서 등장했던 또 한 장면과 겹쳐지는 경우를 발견했어요. 서울에 처음 올라와서 이 도시는 너무 크구나, 너무 복잡하구나, 사람들은 다 바빠 보이는구나 해서 길눈도 어두운 데다가 뭐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서울 생활에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나 서울이라는 도시를 묘사한 김승옥 작가의 단편이든 뭐 김혜란 작가의 단편이든 이런 소설들이 떠오르면서 아, 이 비단 나만 서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 아니구나.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서울에 오래 산 사람들조차 자기 동네가 아닌데 가면 낯설어 하는구나를 느끼고 모종의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가령 이제 소설 속에서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쁜 일은 우리에게 크게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읽었던 많은 책들은 기승전결도 명확하고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메시지가 다 있었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남을 도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항상 이제 귀결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인이 되어가면서 읽었던 소설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끝난다고? 아직도 주인공은 슬픈데?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더군다나 이 문제가 다른 문제를 낳았는데 단편이 이렇게 끝난다고? 심지어 장편도 이렇게 끝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대체 왜 그럴까 싶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이야기를 제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현대의 소설들은 사람들에게 잘 짜여진 이야기로 설득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아닐 수 있겠네요. 많은 경우는 뒷부분에 여백을 두면서 이 뒷이야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써내려가기를 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소설 속에서는 뭐 사기를 당한다거나 뭐 어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다거나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 같은 경우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짐작했죠. 아, 이런 기분이 어떤 기분이겠구나. 이때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마도 이 이유 때문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때 그 주인공이 뭔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지 혹은 갑자기 뭔가 걸신들린 듯이 분식집에 들어가서 5가지 메뉴를 시켜놓고 허겁지겁 밥을 먹었는지 이해가 되겠는 거예요. 아, 그때의 허기는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은 허기겠구나. 왜냐면 내가 이미 상실한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몸 안으로 우겨 넣어도 결코 충족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소설이 그래서 저한테 미리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생활에서 실제로 경험했을 때 뭐 잘 대처할 수는 없지만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은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저에게 모종의 위안을 가져다 주었던 것 같아요. 혹시 초록을 읽거나 혹은 제 전작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은 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국어사전이에요. 국어사전은 제가 항상 침대 곁에 두고 읽는 책이기도 해요. 아무데나 펼치면 거기가 일단 상상력의 바다인데다가 정보의 홍수가 쏟아지는 곳인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그 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초록을 입고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학교 도서관에서 하게 됐어요. 경산에 있는 경산고등학교의 도서관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는 좀 길눈이 어둡고 또 초행길은 걱정되니까 좀 일찍 도착하는 편이에요. 도서관에 일찍 도착을 했더니 앉아 계시라고 저한테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앉았는데 옆에 보니까 국어사전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전을 보고 정말 그날 기분에 맞게 아무데나 펼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그때 먹는 밥 있죠. 밥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모여있는 이제 페이지들을 제가 펼친 거예요. 쭉 봤죠. 저는 사전을 쭉 읽는 거 좋아하고 두꺼운 사전일수록 예문이 많거든요. 예문 읽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눈꺼풀에 도톰한 살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 눈을 가리켜서 밥풀 눈이라고 한대요. 밥풀이 들어간 것처럼 도톰하게 솟았다고 해서 눈꺼풀에 밥알 같은 군살이 붙어있는 눈을 밥풀 눈이라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당연히 메모를 해놓고 적어놨는데 이 다음에 발견한 또 단어가 밥 빼기.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 밥 빼기가 혹시 어떤 뜻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밥 빼기. 어렵죠? 맛빼기도 아니고 밥 빼기라니. 빼다라는 단어는 더하기 빼기 빼다니까 밥을 줬다 뺏는 건가. 대접한다고 불러놓고 갑자기 이렇게 우리 예전에 그 보리보리 쌀 하는 것처럼 기억나세요? 나 이거 너무 옛날 사람이야? 아무튼 이렇게 줬다가 빼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밥 빼기는 아웃하느라고 밥을 많이 먹는 아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아웃하느라고 아우는 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죠. 아웃하느라고 밥을 많이 먹는 아이. 그러면 우리가 또 뭘 찾아봐야 돼요, 여기서? 아웃하다가 뭔 뜻인가? 그럼 타다를 찾아야 돼요. 타다를 찾았더니 이때의 타다는 동생이 생기면 많은 애정이 동생한테 가잖아요. 왜냐면 더 많은 보호를 요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누나, 언니, 형, 오빠가 당연히 좀 나도 악인데 심술 굳어지겠죠. 그래서 밥을 못 먹고 비실비실 말라가고 신경질적이 된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밥 빼기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밥을 더 많이 먹는 거야. 뭔가 나도 이렇게 건재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아웃하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제 놀라기도 했는데 실제로 뭐 지역별로 타다라는 단어를 다른 동사로 변형시켜가지고 표현이 다 있더라고요. 그 방언처럼 사용되는 게 있어서 한 단어를 알게 되면 거기서도 파생되는 다른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사전을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왜 빼기가 붙었을까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빼기. 더하기 빼기, 빼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빼기의 첫 번째 뜻은 여러분 알아요. 뺄셈을 함. 반대말 더하기. 딱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단어예요. 이렇게 하이픈한 다음에 빼기라고 쳐 있고 전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런 특성이 있는 사람이나 물건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그래서 여러분 곱빼기. 곱이잖아. 두 배란 뜻이고 밥 빼기. 아까 말씀드렸던 밥을 많이 먹는 것. 악착 빼기. 악착스럽게 이제 사는 사람을 악착빼기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렇게 파생어들이 생기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남들은 그래서 그걸 써먹을 수 있어? 아니 써먹지 않아도 돼요. 저한테는. 저는 그냥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한국어가 이렇게나 풍성하구나 이런 단어까지 만들어 두었구나를 알면 너무나 경이롭고 제가 그 모국어를 사용해서 시를 쓰고 글을 쓴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시집이 그 영어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단은 한 번도 그 번역가와 메일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제시는 언어 유희가 많고 이 책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언어를 부처됐다 하고 한국어를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일 텐데 어떻게 한 번도 안 물어보지? 생각을 했어요. 한 3년 전쯤에 일본에서 책이 번역될 때는 번역가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3번쯤 메일을 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뭔가 질문거리가 맞잖아요. 근데 유에서 유라니 제 3번째 시집을 번역하시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와가지고 좀 걱정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 편하죠. 내가 답변할 필요가 없으니까 몸은 편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해서 제가 출판사에 연락을 드려서 PDF 파일을 미리 받아봤어요. 물론 아직 다 보진 못했지만 근데 처음에 작가의 말 다음에 이제 번역가의 말이 적혀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니까 이 번역가가 이 시집을 번역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오은 시인은 언어 유희를 가지고 시를 만들어 가는데 이게 미국에 사용하는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 뉘앙스가 살지 않을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했고 본래의 의미를 살리든 아니면 말로의 뉘앙스를 살리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혹은 둘 다 살릴 수 있으면 그 방식으로 번역을 했다라고 해서 아 그러면 뒤를 안 읽어도 너무나 잘했겠다 싶었는데 또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한 5편 읽어보니까 정말로 더 잘할 수 없을 것처럼 한 거예요. 아 내가 다 읽어봐야겠지만 이미 너무 안심이 되어서 기쁜 어떤 환호를 지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언어에 대한 어떤 애착 혹은 집착 그리고 한국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초록을 입고에는 매일매일 뒤에 오발단이라는 게 적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오발단은 오늘 발견한 단어의 줄임말이고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밥배기 그리고 이런 단어를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제가 사전을 통해서 얻은 단어들 노트에 정리하고 메모장에 기입해 놓은 것들을 이제 적지적소하게 꺼내서 소개를 해드린 거죠. 물론 이제 이 글과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로 찾게 된 단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싫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찾았잖아요.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찾은 걸 가지고 오발단을 써야 되잖아요. 이건 싫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인 거죠. 아, 글을 쓰기 직전까지를 좋아하는 사람. 왜냐면 글 쓰기를 시작하면 저는 어차피 글쓰기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애열하고 하는 시간은 신나게 노는 시간 같은 거죠. 책을 읽고 사전을 펼쳐서 단어를 찾아보고 하는 시간까지는 정말 더없이 행복한데 왜 막상 자리에 앉으면 싫을까? 20몇 년 동안 제가 시도 쓰고 글도 써왔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심지어 더 어려워지죠. 왜냐면 이미 제가 쓸 수 있는 것들, 할 수 있는 말들을 지면으로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제가 뭔가 없는 거를 긁어 모아가지고 새로운 걸 써야 되는 그 방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리에 앉아서 쓰기 직전까지의 그 지난한 시간을 견딜 수 있는 맷집, 심신 이런 것들은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오늘의 책인 초록을 입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책은 작년 5월에 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북토크가 잡혔잖아요. 사실 제가 근데 며칠 전에 새 책이 나왔습니다. 저기도 진열되어있는데 뭐 어때라는 제목의 산문집이 나왔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뺄게요 이것만. 예. 뭐 어때?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죠? 뭐 어때? 초록을 입었는데 뭐 어때? 오늘 만났는데 뭐 너? 아무거나 점심인데 그게 그랬는데 이거 이제는 만났대요. 몸좀 나온다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록을 입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 6년의 기록이잖아요. 2020년부터 25년까지니까 횟수로는 6년 동안에 제가 매달 쓴 칼럼들을 모아서 낸 책이니까 저의 어떤 과거의 어떤 집적이 이루어진 책이라면 이 책은 정말 제가 한 2개월 동안 매일매일 이 책만 생각하면서 집필을 했어요. 이렇게 한 책을 위해서 집중한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여러분, 시집도 몇 년 동안 제가 쓰고 발표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한 권으로 묶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단기간에 뭐에 홀린 듯이 써가지고 시집을 출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 오르지는 못해서 차근차근 발표한 것들을 모으다 보면 아, 내가 요즘 관심 있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요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그 시집의 세계가 되는 거고, 그제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이 책은 이제 시의적절 시리즈이기 때문에 2024년 5월 1일에는 무조건 출간이 되어야 되는 책이고,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보다, 독자님들보다 먼저 5월을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이 글들을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달력 3개를 옆에 세워놓고. 왜냐면 기념일이 다 적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는 24절기만 적혀 있고, 어떤 거는 국가가 지정한 공휴일만 적혀 있고, 어떤 거는 되게 디테일한 기념일이 적혀 있는 달력이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뭔가 그날이 갖는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좀 더하기 위해서 달력 3개를 세워놓고, 또 절기랑 기념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이 3개를 또 다 써야 된다는 강박이 전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약을 제가 좋아해요. 왜? 우리가 운동장이 넓잖아요. 운동장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지. 내가 운동장 혼자 쓴다고 하면 줄넘기를 해도 되고, 다른 박질을 해도 되고, 뭐 걸어도 되고, 공이 있다면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떤 걸 할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제약들, 24절기 어떤 날 청소년의 날이기도 하고 뭐 다른 날이기도 한 이날에 어울릴 만한 게 뭘까를 궁리할 때 새로운 어떤 상상이 시작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없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기발한 어떤 것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저는 이때 이걸 쓰면서 다시 한번 또 절감한 게 뭐냐면, 그래서 제약이란 건 어떤 사람을 손발 묶어가지고 힘들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터전이 좁아지지만 그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제약은 저한테 가능성인 거예요. 가령 제가 이 칼럼도 연재한 지가 지금 10년이 다 되어 간다고 했잖아요. 코너가 바뀔 때마다 매수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이 칼럼을 이제 보시는 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데스크예요. 데스크에 계신 분이 보시는데 이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항상 제 칼럼을 보내드리면 문자를 다정하게 길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가장 먼저 읽는 독자이기도 할 테지만 뭐 글이 좋았다, 잘 읽었다 이런 내용은 뭐 인사치레일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게 있었냐면, 보통 분들은 이제 글을 보내오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앉힌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지면에 이걸 앉혀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칸이 남거나 넘쳐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배열을 하는 시기를 거치는데, 어떻게 오은시님 거는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10년 했다, 칼럼 연재를 10년 했으니까 저는 만약에 1450자를 쓰라고 하면 1449자에서 1451자 사이를 드려요. 그럼 이제 뭐 어쨌든 큰 문제가 아니고, 저도 이제 아는 건 있죠. 이 구두점들, 그러니까 작은 따옴표나 이런 것들은 한 글자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지면에 앉힐 때는 그렇게 많은 칸을 차지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좀 용인이 되니까 이걸 빼고 계산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남아 있어서 그 경험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칼럼을 쓸 때는 그때 이제 그
분량에 맞게 내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글을 배열할지 뭐 계율을 우리가 어릴 때 짜라고 하지만 짜지는 않고 머릿속으로 이제 약간의 어떤 구상의 어떤 절차 같은 것들을 만들고 돌입하는 편인 거예요. 다시 오늘의 주인공인 초록을 읽고 넘어오겠습니다. 2개월 동안 집중을 해서 쓰는데 다행이었던 건 제가 올해 44살이에요. 올해 2025년 맞죠? 44살 맞습니다. 82년생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43번의 봄을 5월을 경험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5월 전이었으니까. 아니 42번이구나. 작년에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기억을 되돌아보면서 5월 3일에 뭔 일이 있었더라? 5월 4일에 뭔 일이 있었더라? 하면 안 떠오르죠. 근데 우리가 이메일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이메일들이 남아있죠.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은 게 남아있거나 혹은 요새 스마트폰은 자꾸 알려줘. 7년 전 오늘에 당신은 어디 있었다고. 이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좀 걸어 모으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을 또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이 선택한 것이 이날과 어울리느냐.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념일은 5월 5일, 5월 8일처럼 양력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4월 초 8일처럼 매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몇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뭐 지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 지금 읽으면 공휴일과 기념일과 오늘이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책은 작년에 나오는 것이고 일단은 그 기념일이 5월에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념일을 좀 살리고자 했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챙겨보지 않은 기념일이 있던 거였어요. 5월 21일이 뭔 날인지 아세요? 5월 21일. 예? 후회 날. 챙기세요? 아니 근데 봤습니다. 아, 선생님 챙기세요? 아니 신랑한테 챙겨달라고. 아니 부부는 남편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신다고 꽃 사달라고 하신다고 하고요. 아 그럼 맞아요. 이게 재밌는 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고 해서 21일인 거예요. 그리고 5월은 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당연히 5월 21일이 그렇게 부부의 달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처음 안 거죠. 아니 부부의 날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5월인 거 몰랐고 5월 21일인 것도 몰랐는데 이 유래가 그랬다고 들으니까 잊히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부부의 날을 사람들이 챙기나 해서 네이버에 부부의 날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식인을 눌러봤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효자는 거기 다 있어요. 부부의 날 선물로 엄마랑 아빠한테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대학생까지 다 질문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답변해줘요. 어머니 아버지가 연령대가 지금 대학생이면 몇 살 정도 되셨을 테니 홍삼이 좋을 것 같다부터 시작해서 또 친절하게 아래 링크까지 붙여놔요. 그럼 저는 의심하는 거예요. 혹시 판매자인가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질문하고 답변이 달리는 걸 보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어릴 때 물론 부부의 날의 존재도 몰랐지만 부부의 날에 이렇게 선생님 부모님한테 선물을 드려야 된다? 드릴 수 있다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려고 해도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서 어머니 얘기만 해드리기도 좀 뭐하고 해서 좀 뭐랄까 뒤늦게 알게 된 어떤 정보가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청소년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그리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기념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자잘자잘한 거, 뭐 돌고래의 날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다루기에는 너무나 제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2달 동안은 이 책의 원고만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꼭지씩을 완성하거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반 동안은 이 원고를 다 썼고요. 나머지 보름 동안은 오발단을 썼어요. 거기에 어울리는 단어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글들을 쓰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단어를 좋아하고 다 모으는 게 취미인 사람이에요. 예전에 어떤 외국 계정에 가입을 했는데 트위터 같은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였어요. 본인의 어떤 소개를 쓰라고 해서 제가 보통 시인이라고 써야 될 텐데 단어 모으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걸 또 영어로 썼죠.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단어 모으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그 정도로 저는 제 오히려 정체성은 시인이라기보다는 단어를 모으는 사람, 모은 것을 가지고 장난감 블록처럼 연결시켜서 뭐 어조를 만들고 문장으로 바꾸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썼는데 한 20개의 단어는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뭐 비교적 신선한 단어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보면 재밌다, 좋다 하는 단어들로 채워졌는데 나머지 10개는 그날에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야 했어요. 그럼 사전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보는 거는 당연히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비거스렁이 혹시 기억나세요? 비거스렁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날씨가 쌀쌀해지는 현상이 비거스렁이에요. 또 잠비라는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들은 이미 제가 알고 있던 단어들이기 때문에 잘 요리해서 쓸 수 있었는데 뭐 어떤 거는 진짜 아무래도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힘들었죠. 겉볼안 이런 단어는 이제 5월 29일인 단어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 날을 위해서 제가 거치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고 그 중에 가장 잘 어울릴 만한 것들을 이제 골라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단어는 이제 시작할 때가 겉이 아니라 끝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또 온라인 사전에서는 끝을 검색할 수 있거든요. 하이픈 한 다음에 겉을 쓰면 겉으로 끝나는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찾아서 완성을 시키는 게 또한 보름 가까이 걸렸죠. 이제 다 끝났다 싶었는데 우리가 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들어갈 때도 뭐가 적혀 있죠. 이것도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있을 거면 다 있어야겠다 싶어서 다 또 썼어요. 근데 사실 일을 많이 만드는 사람인 거죠. 이게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자기가 자기 몸을 묶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썼더니 그래도 뿌듯하더라고요. 어느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우리가 어떤 날이 더 소중하고 어떤 날이 덜 중요하고 한 게 아니라 사실 매일매일이 소중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더 중요한 날이 존재한다는 건 당연히 맞지만 하루하루에 공평하고 싶었던 거죠. 5월 8일이 뭐 어버이날이라고 더 소중해서 길게 쓰고 오발단도 길게 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5월 9일도 똑같은 날이고 중요한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5월 9일이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생일이거나 혹은 뭐 부모님 기일이거나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하루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마음 그런 것들을 담고 싶었던 듯 싶어요. 이게 다시 뭐들랑도 연결되는데 아까 직설이라는 청수 직설에서 직설로 바뀌고 그 직설이 다시 문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정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저는 그냥 단박에 판단하거나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왜 그럴까 궁리하거나 곱씹어보는 사람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주목하지 않는 것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고 거기서 어떤 단초를 발견해서 그것을 시로 길어 올리거나 이렇게 산문으로 쓰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성정이 좀 담긴 책이기도 하고 단기간에 집중해서 썼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는 책 출간이 됐을 때 실감이 가장 크게 났던 것 같아요. 나왔구나. 다른 것들은 뭐 몇 년 동안에 썼던 것들을 시집으로 내거나 이렇게 산문집으로 묶는데 이거는 2개월 동안 집중해서
새로 쓰고 있던 글을 고치고 해서 묶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앞에 또 표지 사진에 과일이 3개 있잖아요. 이 3개도 이 접시에 담겨 있는 게 메인이라고 할 때 이게 본래의 글, 본글, 본론이고 앞에 있는 게 이제 그 책 속표지에 들어가 있는 짤막한 글이고 마지막에 있는 게 오발단처럼 느껴져서 사람들에게 전체 요리, 본 음식, 주요리 그리고 후식까지 다 맛보게 해주는 거랑 너무나 맞닿아 있는 그림 사진이었으면 좋더라고요. 이 사진에 있는 이 과일 뭔지 아시죠? 아보카도, 라임, 또 예, 라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사진이나 그림이 어떤 제목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여기가 띠지 벗기시면 여기 속날개, 책날개 아래쪽에 적혀 있어요. 정보가. 이거 보시면 이 사진의 제목이 적혀 있거든요. 라임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라임이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라임을 찍은 게 아니라 후가공 그러니까 예술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 작가님께서 본연의 스타일로 바꾸셔서 약간 우리가 라임하면 더 선명할 것 같고 해야 되는데 약간 빛이 바랜 것처럼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 키위라고 하시는 분도 많이 계셨고요. 대추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꽤 많은 분들이 좀 방울토마토도 들었는데 뭔가 했더니 안 익은 거는 또 이렇게 되게 생길 수 있잖아요. 많은 어떤 상념을 좀 불러일으키는 어떤 분은 견과류 일종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쨌든 뭐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이 그림의 이 사진의 장점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6월 7일이잖아요. 그쵸? 하지만 음력으로는 여러분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음력으로 5월 12일이라고 합니다. 5월 12일에 있는 글이 허수경 시인과의 인터뷰였어요. 이거는 2012년 5월 12일 토요일에 허수경 시인이 저에게 보낸 메일을 제가 그날 읽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를 복귀하는데 중요한 수단들이 예전에는 어릴 때는 일기장이었지만 더 이상 사람들이 일기를 쓰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메일 주고받은 것 그러다 보면 그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죠. 왜냐면 제가 답장 보낸 걸 보면 누나 나는 서울이고 뭐하고 지금 뭐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속표지 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경 누나의 첫 메일을 받은 것은 2011년 11월 26일 금요일이었다. 새벽 4시 55분에 온 메일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은하, 불면증이 나의 징글징글한 벗이라 이 시간에도 나는 깨어있네. 메일을 다 읽고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독일 뮌스터의 새벽을 떠올렸다. 거기도 춥겠지, 스산하겠지, 중얼거리며. 메일은 이렇게 끝났다. 말의 명증과 말의 허위를 우리 보듬자. 이듬해인 2012년 5월 12일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저녁 7시 40분에 독일에서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다. 은하, 엘그레코의 그림이 전시되는 düsseldorf에서 우리 은희가 이 무참한 세계축제를 보면 무슨 말을 할까 생각했다. 한 달쯤 전 내 첫 산문집인 너랑 나랑 노랑이 나왔는데 고맙게도 책에 추천사를 써준 누나였다. 메일은 다음과 같이 끝난다. 올해 사유하자. 그래서 5월 12일에는 허수경 시인과의 어떤 인터뷰를 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운이 좋았던 것은 제가 허수경 시인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그게 2011년이에요. 한참 전이죠. 그해 이제 두 권의
책을 출간하면서 누나가 한국 땅을 발견봤어요. 아주 오랜만에. 그때 이제 처음 만나기도 했고 부쩍 친해지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 뒤로 저와 메일을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11년에 친해졌기 때문에 한 잡지에서, 문학잡지 출판사에서 허수경 시인과의 인터뷰를 한번 오은 시인이 하면 어떠냐고 해서 제가 수경 누나가 한국에 있을 때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파일이 하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또 제가 누나와 주고받은 메일이 쭉 쌓여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이 바로 이 그리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밥을 지어 먹었어 라는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하는데 뭔가 누군가를 다시 기억하고 애틋해진다기보다는 너무나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저도 이제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바쁘게 살았고 독일과의 시차도 있기 때문에 뭐 메일을 받아도 내일 답장하지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고하다가 뭐 하루 이틀 지나고 깜빡하고 다른 급한 일이 닥쳐가지고 잊기도 하고 그러면 누나가 한 2달쯤 있다가 다시 메일을 또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제야 이제 답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누나는 이렇게 길게 써서 보내주는데 저는 이거 3분의 1도 안 되는 분량으로 뭔가 사무적으로 답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 진짜 나 나쁜 사람이다. 독일에서 물론 어쨌든 독일의 시간도 한국의 시간처럼 24시간일 텐데 그 중에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한테 메일을 썼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 메일을 뭔가 정말 답장을 위한 답장을 하는 것처럼 쓴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누나처럼 한 명 한 명에게 마음을 듬뿍 담아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보고 싶다고 말하고 너의 책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간편하고 쉽고 빠른 방식으로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나 슬펐어요. 그리고 허수경 시인이 돌아가시고 매년 이제 저희가 어떤 49제도 하고 추모제도 1년에 한 번씩 열어서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10월 3일에 돌아가셨는데 10월 3일은 우리가 개천절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이 열린 날에 이제 거기로 올라간 누나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49제 때는 북한산 중흥사에서 그 49제 행사가 치러졌는데요. 저한테 어떤 커다란 임무가 부여가 됐습니다. 뭐냐면 양력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당연 이거죠.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다. 뭐 어디서 자랐고요. 대학에서 뭘 공부했고요. 무슨 책을 썼고요. 뭘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글로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허수경 전문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데 웹상에 있는 자료 그리고 도서관에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읽었던 책들 성인 돼서 구매해서 읽은 책들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누나가 2012년에 귀국했을 때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것만으로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날을 생각하면서 허수경 시인의 양력 보고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109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허수경은 1964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서는 국어국문학을, 대학원에서는 고대 근동 고고학을 전공하였습니다.
대학은 한국 진주에서, 대학원은 독일 뮌스터에서 다녔습니다. 1987년 시인이 되었습니다. 이듬해 첫 시집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를 펴냈습니다. 2010년에 나온 이 시집의 개정판에서 허수경은 시인의 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인으로서의 삶이 지나가는 걸 모르고 열정만 가득하던 시절, 말의 어려움과 지난함과 지극한 가벼움과 가벼움 뒤에 서 있는 사랑과 삶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만 젊어서 불렀던 노래들이 그 시집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젊어서 불렀던 그의 노래들은 3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젊고 아프고 싱싱합니다. 그가 지난함과 가벼움 뒤를, 그리하여 세계의 비극과 불우한 일상을 또박또박 기록해 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만 잘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92년 허수경은 두 번째 시집 혼자 가는 먼 집을 출간합니다. 고향인 진주가 가장 낯설다는 허수경은 늦가을에 독일로 떠납니다. 더 낯설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형식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고고학을 공부했지만 허수경은 시어와 영혼을 발굴하는데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허수경은 먼 집은 여전히 멀리 있다고 믿었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살면서 세 번째 시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를 출간합니다. 2010년, 9년 만이었습니다. 고고학을 할 때는 독일어로 살고 시를 쓸 때는 한국어로 살았습니다. 2005년 네 번째 시집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을 펴냈습니다. 여전히 독일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허수경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역설적으로 앞날을 내다보려 애썼습니다. 그리움이 짙어져 한국에 돌아오고 싶을 때면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2011년 초 다섯 번째 시집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이 나오고 허수경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독일도 외국이고 한국도 외국이라고 느꼈습니다. 2011년 말 장편소설 박하를 출간하고 허수경은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말을 잊어버리고 그 말을 또 잃어버리는 것이 겁나서 한자 또 한자 쓰기 시작한 것이 바로 소설이었습니다. 독일로 다시 돌아가기 전날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올 거지? 허수경은 또박또박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 2016년 여섯 번째 시집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가 출간되었습니다. 20년을 훨씬 넘게 타국에서 살았지만 허수경은 공간이 아닌 시간을 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낯설미, 그 무시무시함이 계속 쓰게 하는 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움으로 회귀하면서도 희망을 끝끝내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푹푹 꺼지는 땅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허수경에게 시란 무엇인지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허수경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시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삶의 내용이지. 시인은 탄생과 탄생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폭발해버리는 존재고. 허수경의 시집 제목들을 또박또박 다시 읽어봅니다. 슬픔만한 걸음이 어디 있으랴, 혼자 가는 먼 집, 내 영혼은 오래되었으나, 청동의 시간, 감자의 시간, 빌어먹을 차가운 심장,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슬프고 멀고 오래되고 아래에 있어서 보이지 않고 차갑고 소외된 그런 곳에서 허수경은 시를 썼습니다. 생전에 동서문학상, 전숙희 문학상, 이육사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2018년 10월 3일 하늘이 열리던 날 차가운 심장을 가진 가장 뜨거운 별이 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49제에 맞춰 소설 모래도시의 개정판 모래도시와 에세이 모래도시를 찾아서의 개정판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가 출간되었습니다. 나는 발굴지에 있었다에 실려있는 작가의 말 일부를 읽으며 양력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개나리 노란 한숨 저 바람이 스치며 간다. 노란 한숨이 아직은 작게 내려오는 봄빛 아래에서 바람이 스친 아린 자리를 쓰다듬으며 허공에 머물러 있다. 사랑한다 라고 말할 시간이 온 것이다. 아무도 사랑하지 않은 시간은 없었다고 말할 시간이 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력보고를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뭔가 49제에 누나가 거기에 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매년 이제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도 물론 보이지는 않지만 있을 것 같아서 더 괜찮은 것처럼 나름 연기를 하거든요. 아빠 왔어? 이런 식으로 말 걸면서 이제 하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또 사찰에서 진행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나가 어딘가 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좀 길게 누나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듯 싶어요. 근데 제가 이걸 읽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아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슬프고 스스로가 되게 밉게 느껴지다고 했잖아요. 매일 답장을 하는 것을 보며. 근데 누나가 쓴 책들, 글들을 다시 살펴보고 나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축복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기록이더라고요. 기록을 해야 내가 그 당시에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는지가 생생해지더라고요. 또 이 기록이 매년 반복된다면 나중에 이것은 기념이 되겠죠. 우리가 5월에 많은 기념일처럼. 그래서 뭔가 기억과 기록과 기념은 결국 만나는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하다가 누나랑 이제 주고받은 메일을 보는데 누나가 보통 우리가 뭐 봄이다, 뭐 3월이다, 뭐 초여름이다, 어떻게 지내니? 라고 쓸 것 같지만 꼭 봄이라고 쓴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덧붙여서 새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 그렇죠. 매년 봄은 새로 오니까 새봄, 뭐 새여름, 뭐 새가을, 새겨울이 올 테지만 사전에는 새봄만 있어요. 물론 쓸 수는 있지만 그때는 새여름 할 때 새와 여름을 띄었어야 되고 새와 가을을 띄었어야 되고 새와 겨울을 띄었어야 되는데 새봄은 붙여 쓰는 단어인 거예요. 조발단에 새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발견한 단어는 새봄이다. 수경 누나는 봄이라고 말한 뒤 꼭 새봄임을 덧붙이곤 했다. 나중에 알았다. 새봄은 있지만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은 없다는 사실을. 새봄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는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첫 봄. 두 번째는 새로운 힘이 생기거나 희망이 가득 찬 시절을 비유적으로 이른 말이다. 그가 처음 봄이라고 말할 때는 새봄의 첫 번째 뜻으로, 다음에 힘주어 말할 때는 새봄의 두 번째 뜻으로 얘기했던 것 같다. 겨울을 보내고 첫 봄을 맞이할 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양손에 하나씩 사이좋게 쥐고 시작하라고.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 보살피고 돌보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힘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념일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서 저에게는 한 2개월 동안 가장 빽빽한 밀도로 살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시의적절을 한 번이라도 출간한 지금까지 17권이 17권이죠? 6월권 나왔으니까 18권이 나왔군요. 18권을 출간을 했으니까 18명 시인에게
물어보면 아마 다 손사래를 칠 거예요. 한 번 더 시대속설 할래? 하면 이게 얼마나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집중해서 써야 되는 책인지 알기 때문에 선뜻 수락할 사람은 아마 없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언젠가 다시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호를 또 저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싶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뭐랄까 제가 뭔가 연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5월 한 달을 가지고 장르도 선택할 수 있고 구성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소재를 선택해서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지 다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령 칼럼만 해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이 뭐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 칼럼이 발표된다고 하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브에 발표되는 칼럼인데 뭐 연말과 크리스마스와 눈과 이런 어떤 희망찬 어떤 느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그 느낌을 칼럼에서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5월이라는 제약이 있고 5월마다 기념일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그 안을 어떤 내용으로 채울지 어떤 형식으로 채울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서 뭔가 제약과 그 제약을 가능성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았던 책이어서 제가 오랫동안 아마 사랑하게 될 것 같은 책이기도 합니다. 매년 5월이 되면 기억해주는 독자님들이 계셨으면 좋겠던 바람도 있고 실제로 작년에 출간됐지만 5월이어서 다시 이 책을 펼쳤다는 독자님 만날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은 뭐 이 책이 좋아서도 있지만 동시에 좋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 책을 통해서 나는 5월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나의 5월은 어떻게 기록될 수 있는지 나는 5월에 어떤 기념을 할 수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독서가 단순히 뭐 즐거운 이야기, 뭐 가르침을 주는 교훈적인 이야기, 삶을 사는데 보탬이 되는 이야기로 책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의 경우는 어떨까? 그러니까 책의 주인공의 이야기, 책에서 흘러가는 이야기와 빗대어서 나의 삶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뭐지? 어떤 책에서 희망을 말한다고 해봐요. 그럼 나는 언제 희망이 있다고 발견하는 사람이지? 나에게 희망은 어느 정도로 중요하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적극적으로 나를 돌아보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사람보다 그 책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겨서 나만의 질문으로 길어 올리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글을 쓸 때도 예전에 신문 칼럼,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그런 칼럼처럼 칼럼들을 읽으면 다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에 항상 그 솔루션이라고 하죠.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뭐 박학다식한 면과 그 강직한 면모가 같이 드러나는 어떤 이런 사람만 쓸 수 있는 글인 줄 알았는데 제가 칼럼을 오랫동안 연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글을 다 쓰고 나면 나는 답을 쓴다고 썼는데 질문을 또 만든 거예요. 그 글 안에서. 어쩌면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답을 찾으려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끝내 해소되지 않아서 다른 질문으로 바뀌는 순간을 목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도 하겠구나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모르는 상태는 평생 계속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신기술과 신제품이 계속 발명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사용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배움이라고 한다면 늘 낯설고 늘 발견해야 될 것 투성이일 것 같은 거예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내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이건 무슨 용도예요? 라고 질문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냥 내가 아는 대로만 살고 그냥 지금이 좋아서 새로운 것을 흡수하거나 배우려고 하지 않는 순간부터 사람은 나이를 들기 시작하는구나를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질문이 없어지는 게 사실 지금 제일 좀 불안해요. 질문이 사라지면 글 쓸 필요가 없지.
내가 다른 질문으로 그걸 바꿀 필요가 없어지니까요. 질문이 없는 사람이 삶에 낙이 제일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다못해 우리가 사소한 질문부터 큰 질문까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행사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식사를 생각하실 거예요. 저녁 뭐 먹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일 하루 쉬는 날 남았잖아요. 내일 뭐 하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를 생각하고 6월 한 달을 또 파악하면서 이번 달에 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로 질문을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돌다리 건너듯이 건너가면서 우리가 질문을 키워나가는 것이거든요. 그 끝에는 아마 내가 삶을 사는 이유인 궁극적인 질문이 다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 질문까지 다가가는 여정이 하나하나의 작은 질문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질문 던지기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제일 좋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몰랐던 저 자신이 발견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기처럼 내 개인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는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에세이를 쓸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해요. 뭔가 어떤 상황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거나 나의 대응을 조금 더 민첩하게 만들기도 하고 혹은 상황을 조금 더 뭔가 선과 악의 구도처럼 혹은 A와 B의 대립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는 거죠. 왜냐면 그래야 읽는 사람이 빠져들 수 있어서 동시에 쓰는 사람도 그렇게 써야 재밌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뭔가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도 좀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정말 별것 아닌 것들은 배경으로 아예 치환되기도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걸 더 좋아하냐면 이 중요한 사건들에서 밀려난 다른 어떤 사물이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런 데도 마음이 가요. 마치 드라마 보다가 어느 순간 안 나오는 조연이 있잖아요. 그럼 저 항상 왜 우리 이번 회차에 한 번도 안 나왔지? 그 사람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조연은 검색해봐요. 왜 안 나오는지. 다음 회차에 나오더라고요. 마치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며칠 흘렀겠죠. 드라마 한 회차와 다음 회차의 사이에는. 근데 그 사이에 조연은 뭐 했을까?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삶을 살았을 텐데 모든 삶이 다 주인공에게 포커스 맞춰지잖아요. 이런 질문들이 삶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머리를 되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궁금해하는 사람만이 답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도 사소한 질문이든 큰 질문이든 자주 던져보려고 하시고 그게 어쩌면 사회에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고 상대에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걸 종합하면 결국은 나한테 묻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소개팅 나가서 상대를 알아볼 때 물어보는 질문들이 뭐 있나요? 뭐 좋아하세요? 그걸 물어보면서 난 스스로 나한테 묻는 거야. 나는 뭘 좋아하지? 또 뭐 묻죠? 뭐 좋아하세요? 소개팅을 요새 안 났나? 소개팅 취미예요? 저기 소개팅이 취미가 아니라 소개팅에 나가셔서 취미가 뭔지 그래서 취미가 같으면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동호회에서 그렇게 커플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동호회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미를 묻는다는 것, 좋아하는 게 뭔지, 식성,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처음에 만났을 때 싫어하는 게 뭐예요? 묻기 좀 뭐하니까 좋아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사실 싫어하는 것을 물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싸울 가능성이 좀 줄어드는데 처음엔 좋은 게 좋은 거다. 또 한국인의 모토 아닙니까? 전 국민의 모토.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걸 묻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에 끌리게 되고 그러는 건데 어쩌면 그런 질문들 결국은 나한테 묻는 것이거든요. 너는 좋아하는 게 뭐니? 싫어하는 게 뭐니? 네 삶에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니? 너의 좌우명이 있니? 너는 어느 때 행복감을 느끼니? 무엇을 할 때 충만하다고 생각하니? 어떤 것을 할 때 나답다는 느낌이 드니? 이런 질문들을 상대에 던지면서 부메랑처럼 나한테 던지고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그때 정신 없으니까 답변을 못하지만 그 질문을 평생 답하면서 사는 게 우리인 거예요. 각자가 다 나답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언제 나답다고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다움을 느끼는 순간. 이거 이렇게 또 오신 독자분들한테만 여쭤보기 뭐하니까 사장님한테 언제 나답다?
네. 누워있을 때 있을 수 있는 무조건 누워있을 때 가장 나다운 거. 제 생각에는 그것도 그렇지만, 아까 제가 책을 몇 권 사려고 하는데, 한 권은 그냥 자기가 선물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 선물할 때, 나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 좋은 것을 나누는 마음. 근데 하지만, 좋은 것을 나누다 보면 피곤하죠. 그럼 누워야 되는 거야. 그래요. 나다움 연결되는 거죠? 네. 잘 누우시는군요. 저는 말하는 일을 좀 오랫동안 해오니까 그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수를 하면 그 다음에 바로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고치면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게 좀 가능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는 빨리 사과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쌓이고 또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 약간 부풀려져서 해석이 되기도 하고 해서 그때 깔끔하게 매질을 내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제 마음도 편하고 서로의 어떤 갈등의 불씨도 진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답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광고에 난 나야 청바지는 안 입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와 비슷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청바지를 안 입을 때 나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렇게. 네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가령 최근에 하고 싶은 대로 한 적이 있으셨을까요? 거기에다가 약간 부재를 붙이면 즉흥적으로. 즉흥적으로 뭔가를 이제 삶의 어떤 요거 이제 사실 오신 여기서 즉흥적인 부분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게 순간순간의 시간들이잖아요. 네네. 저는 없으니까. 근데 그 기회가 왔을 때 바로바로. 하자 이런 느낌이구나. 즉흥적으로. 저랑 비슷합니다. 혹시 MBTI 검사 해보셨나요? ENFP. 제가 ENFP예요. 사실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되는 게 있었어요. 예. 제가 ENFP의 이데아라는 별명 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항목이 95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E든 N이든 F든 P든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죠. 이게 좋은 것일지는 모르겠고 나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검사할 땐 그랬고 저와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저희 가족 그러니까 친형이 오은이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했어요. 모든 항목이 99가 나왔어요. ENFP인데 그러니까 상대가 바라보는 것과 나 자신이 많이 일치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저의 장점이다 단점인 거예요. 사람이 좀 신비로움이 있어야 자꾸 보고 싶을 것도 있는데 저는 너무 투명한 거죠. 어쨌든 다 들키는 거죠. 거짓말이 없고 속셈이 없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어서 좋기도 해요. 내가 뭘 꾸며내거나 가장하거나 뭐 거들먹거리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좀 신비롭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까 뭔가 나도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다 까발려지거나 다 들통나는 사람이 저라는 사람입니다. 언제 가장 나답다고 느끼시나요, 선생님? 일기 쓸 때. 일기 쓸 때. 매일 쓰시나요? 매일은 못 써요. 매일은 못 쓰시고. 자주 쓰려고. 네. 요새는 또 어릴 때랑 다르게 우리가 숙제가 아니니까 또 매일 그렇게 굳이 근데 저는 이제 왜 매일 쓰면 더 좋겠다고 말씀드리냐면 아마 일기 쓰시는 날에는 좀 뭔가 중요한 일 혹은 기억할 만한 일이 있으니까 불어 더 쓰게 되실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네. 그렇군요.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제가 언젠가부터 사진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찍은 사진 중에 한 장을 골라서 밑에 두세 줄만 써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은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감상이 두 줄 붙잖아요. 그날이 엄청 생생해져요. 보자마자 제가 만약에 오늘 연천에 와서 서다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돌아갔고 가는 길에 있는 저기 꽃들 많이 피어 있잖아요. 뭐 데이지도 있는 거 같고 있는데 찍고 가서 이 사진만 보더라도
여기 도착했을 때 차문을 열고 내렸을 때 불어오던 훅기쳐오던 온기 가득한 바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변한 이 풍경들 이런 게 머릿속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여기 와주신 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면모, 그리고 레모네이드의 맛, 이런 것들이 다 기억에 날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니까 이것을 보충해주고 어떻게든 잊지 않게 발목을 붙들어주는 것이 기록인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는 글로만 쓰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장의 사진과 그 밑에 이제 줄글을 써서 연결을 시켜놓으면 훨씬 더 그날이 다시 되살아날 확률이 높거든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반을 해보니까 내가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생애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죠. 오늘도 여기 와서 꽃사진만 한 4장 찍은 것 같아요. 저기서 그런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나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것이 뭔지, 내 눈길이 어디로 가는지, 내 시선이 어떻게 가닿는지, 이런 걸 발견하는 창구가 또 나의 어떤 휴대폰 안에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제가 메모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도 그냥 뭔가 이게 쓸데없는 생각일 수도 있고, 다음번 다시 봤을 때 정말 아무런 쓸모없이 사라지고 말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놔야 다음에 볼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헛소리든 실언이든 이런 것들도 다 잡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집하는 사람, 단어 모으는 사람이 되었고, 모은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구사해서 글도 쓰고 시도 쓰고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나답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단어 모을 때? 되게 근사하게 느껴지지만 그건 아니고, 저는 걸을 때 가장, 물론 제가 여러분 남성이어서 그럴 수 있어요. 저는 크게 불안하거나 위험에 직면한 적이 많지 않죠. 밤에 혼자 걸어가도, 물론 이제 아주 흉악한 사람은 다가와서 저를 해치거나 금품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여성분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게 외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 산책을 한다거나 낮 산책을 한다거나 걸어 다니면서 딴 생각할 때가 가장 저다운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정말 후기 산업사회의 일꾼으로서 뭔가를 생산해야 된다는 강박이 강했던 사람으로서 걸어 다닐 때도 항상 귀에 이어폰을 끼고 걸었어요. 팟캐스트를 듣거나 뭐 시사 프로그램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들었어요. 그러면 걸으면서 듣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내가 동시에 수행하는 현대인이구나 자각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돌아오고 나면 걸으면서 어떤 풍경을 봤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청각에 집중하면 시각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해내기가 이렇게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산책을 하는 이유가 주변의 풍경을 몸에 새기기 위해서인데, 이 음악과 팟캐스트 내용과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오늘 봐야 될 걸 못 봐버렸네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산책할 때는 귀에 아무것도 안 꽂고 걸어 다니고, 생활소음과 길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돌고래 소리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을 파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 나무를 파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 연인들이 걸어가면서 꽁냥꽁냥 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내는 뭐 즐거운 소리, 까르르 웃는 소리, 정말 까르르 웃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말 저렇게 웃을 때가 있었겠구나 나도,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소리들을 채집하는 것처럼, 몸에 새기는 것처럼 풍경과 이 소리를 몸에 새기는 과정이 저한테 산책하는 과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걷는 시간이 가장 나다운 시간이 되었어요. 하루에 아무리 못 걸어도 7,000보는 걸으려고 하고, 아무리 많이 걸어도 3만 보 이상은 못 걷겠더라고요.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3만 보까지만 걸어야겠다. 물론 산에 올라가는 경우에는 좀 더 걷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만 보만 걷자가 되었어요. 예전에 한번 어딘가 같이 걸어가는데 28,000보더라고요. 근데 다시 돌아오면 4만 보가 넘을 거지. 돌아올 때 버스를 탔어요. 제 발바닥도 보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뭔가
오늘 산책이 어땠는지를 복귀하는 시간을 버스에서 가졌죠. 어떤 사람들이 명언으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그렇죠?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또 명언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순간은 소중하다. 개 중 어떤 순간은 더 소중하다.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중한 순간과 더 소중한 순간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외부가 아니라 나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좋으면 최고인 거야. 제가 모어때를 쓰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결국 한 번 사는 삶,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한 번 살죠.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면 이 한 번을 살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보고 듣고 맛보고 누리고 만나고 새기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더 많이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가장 나다울 때가 언제인지 여쭤본 겁니다. 너무 많이 누워 계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때 누운 게 좋은 거는 지금 요즘 너무 많이 피곤하신 거야. 그러니까 일이 많다 보면 당연히 몸이 녹초가 되고 바닥만 보면 눕고 싶어지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근데 그게 필요하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필요한 일을 조금 어떻게 하면 덜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 보면은 짬이 날 것이고 그때는 조금 더 나의 몸을 돌보는 데 시간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도 누웠더니 좀 일어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테니까 사장님께서는 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다움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읽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듣는 시간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뭐 예배를 한다거나 뭐 좋은 말씀을 나눌 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성이 깃든다고 하죠.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또 나다운 순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이 순간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행복해지겠죠. 부지런히 그 순간들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나다운 순간들을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그 전부가 하나하나 모이다 보면 진짜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파악하게 되겠죠. 물론 그때는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돋아난 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평생 내가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과정이라면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내 모습이 좀 더 분명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초록옷 입고에 관해서 혹은 여러분이 그냥 시인 오은에게 궁금한 것 있으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이거 쓰시면서 어느 며칠이 가장 안 쓰셨어요? 5월 중. 제일 어려웠던 것은 5월 5일이었어요.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 때의 기억을 길어 올릴까 하는데 너무 또 옛날 일이라 희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쓰게 되면 미담이 되겠죠. 빤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한 번도 안 써본 장르인 동시를 쓴 거예요. 동시를 쓰는데 동시도 보통 아이들의 기발한 발상, 뭐 말버릇 이런 걸 가지고 어른과 아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시가 많은데 뭐 좀 슬픈 동시 그리고 슬프면서도 웃긴 동시를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밥을 싸는 엄마를 떠올리면서 어릴 때 소풍 전날 뭐 운동회 전날에 항상 어머니가 김밥을 당일에 싸주셨죠. 새벽에 일어나셔서. 물론 지금이야 뭐 거의 그런 걸 보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김밥 천국 같은 게 없었어요. 저 어릴 때는. 기억나시죠? 어릴 때는 없다가 지금이야 엄청나게 많은 김밥집이 생겼지만 김밥을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1년에 정말 중요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때를 떠올리면서 썼던 시인데 제가 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보는 거예요. 가령 제가 청소년 시를 쓸 때가 있었어요. 청소년 시집이 제가 있습니다. 저기 뒤에 마음의 일 있죠. 마음의 일은 교과서 보셨어요? 네, 저 그래서 왔어요. 예. 제 시 중에 한 편이 또 창비 교과서 쓰시나 봐요. 네. 예. 그래서
그 공통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기도 하고 올해 미래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오는 문학 교과서에도 실리게 될 텐데 그 시도 있고 다독임이라는 또 제 산문집 있잖아요. 거기에는 미래엔에 또 실려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산문이 또 실려 있어요. 근데 여기 질문 있는데 김밥 얘기하는 예. 그 울음보가 터져버렸어요 하셨잖아요. 네. 그게 사홍김밥이라서 오신 거예요. 아빠가 너무 못 사서. 사홍김밥 이거 그리고 사실 울음보가 터졌다는 표현은 우리 김밥 옆구리 터지다에서 또 착안을 했기 때문에 쓰신 거 맞고 예. 사홍김밥이니까 엄마 맛이 네, 아니니까 엄마 맛이 아니고. 이게 재밌는 게 여러분 왜 사람 모든 같은 재료로 싸도 집마다 김밥 맛이 다르잖아요. 이게 어릴 때부터 너무나 저에게 큰 숙제였어요. 참치가 들어가면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참치를 어릴 때는 나와서 많이 가져온 친구가 없었는데 왜 맛이 다를까? 여기는 왜 좀 달지? 여기는 좀 더 고소하지?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양념을 할 때 간을 할 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아마도 어머니가 맞을 것 같고 어머니가 음식 많이 하셨으니까 당시에 그 집의 간이 그 요리 김밥의 맛을 좌우하는구나. 좀 달게 먹는 집, 좀 짜게 먹는 집, 좀 싱겁게 먹는 집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집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해도 다른 맛이 나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 그게 생각해보면 같은 식재료를 가지고도 조리하는 법도 다르고 그리고 시금치 같은 경우도 얼마나 데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쫄깃쫄깃할 수도 있고 조금 더 퍼진 상태에서 김밥을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쌓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저도 지금은 자주 음식을 해먹는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봄철에 얼려둔 쑥을 녹여서 쑥국을 끓여 먹고 왔습니다. 콩가루를 좀 입혀가지고 맛있게 먹고 와서 사람이 좀 돼가는 중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설화에 따르면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되어보는 건데 왜 5월 5일이 제일 어려웠냐면 어린이에서 많이 멀어졌으니까. 청소년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아직 그래도 중고등학교 시절은 잘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죠. 제가 저기에 어떤 시를 썼냐면 하나는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하나는이라는 시가 어떻게 쓰였냐면 성소년 씨 집에 있는 시인데 보통 이제 시험기간 다가오면 다 긴장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막 쉬는 시간에 웃으니까 제 친구 한심하다는 듯이 넌 참 잘 웃는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미화돼요. 그래서 저 시집이 어떻게 썼냐면 넌 참 잘 웃는다. 사람을 기분 좋아지게 만들어. 이렇게 바뀐 거죠. 저는 말 한마디만 가지고 어쨌든 이걸 시로 옮길 때도 당연히 모든 게 다 픽션이에요. 하지만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는 거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 하나를 가지고 제가 거기 덧입힐 때 정지된 장면을 느려서
이야기로 만들 때 행복한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어요. 시도 생각해보면은 연이 바뀌면서 행이 거듭되면서 전개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 시의 내용들이. 그게 어쩌면 이야기일 수도 있고 흐름일 수도 있는데 이 흐름에 내가 적극적으로 상상으로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나 시도 그렇게 썼었고 그 어릴 때 어른들이 하도 거짓말 많이 해서 쓰는 시도 있어요. 어른들이 뭐 해? 엄마 나 이거 갖고 싶어. 나중에. 어른들이 자주 하는 거짓말 나중에랑 어른들끼리 하는 거짓말도 있더라고요. 야 언제 한번 보자. 그때 그 아저씨 언제 한번 보더니 안 봐? 아 몰라 넘어가시더라고요. 아 어른 그래서 어떤 시 언제 한 번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른이 되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한대. 하니까 누가 물어요. 무슨 거짓말? 언제 한번 보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또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그때 그 한 장면을 가지고 청소년 시기를 기억하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청소년이 되어보는 것인데 저는 이미 청소년이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리면 되니까 이 되어보는 게 쉬웠죠. 물론 지금 청소년과 제가 청소년일 때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가지고 있는 작은 거에도 웃음이 터지던 포용성과 동시에 가만히 있을 때 불안감이 엄습하는 시절이잖아요. 이렇게 놀아도 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남들은 뭐 2학년 걸 공부하고 있다던데 나는 그냥 이렇게 진도만 따라가도 되나? 이런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들이 동시에 있던 시절이어서 그때 그 이야기를 썼는데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제가 졸업한 지 2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25년이 다 되어간, 25년 넘었나? 2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질문을 해요. 포스트잇 적어요. 선생님은 어른인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요? 이런 질문이야. 나도 네 나이 때가 있었단다. 너희도 잘하면 내 나이가 된단다. 그럼 아이들이 또 물어. 그럼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고 나오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과거의 나를 떠올리고 그때 오온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가 훨씬 더, 소설이 훨씬 더, 에세이가 훨씬 더 잘 쓰일 수 있는 거죠. 되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 되어봐요. 막 여기 전등이 되어서 이제 전등의 상황에서 이 공간을 바라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직장인의 심경도 헤아리면서 이 전등의 입장도 헤아리면서 쓸 수 있는 게 문학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되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게 제 글쓰기의 비밀, 비결, 비법이라면 비법인 것 같습니다. 마음의 일도 그렇게 쓰였습니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의 일. 거기 어떤 구절이냐면 나는 오늘 일요일,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 시를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되어보기 말씀드렸죠. 그러면 웃을 수만은 없는 게 우리는 아직도 사람의 입장인 거야.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요일의 입장 생각하세요. 일요일 입장에서 왜 내일이 오지 않기를 바라죠? 없어져. 내가 주인공이 되려면 또 6일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이건 모든 요일에 마찬가지예요.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수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왜 제가 일요일을 선택했느냐?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 시의 시작에 나는 오늘 뭐로 시작하는지 기억나세요? 토마토. 토마토와 일요일의 공통점 뭐죠? 토마토와 일요일의 공통점. 앞뒤가 똑같아. 회문. 그래요. 앞으로 읽어도 토마토, 뒤로 읽어도 토마토. 앞으로 읽어도 일요일, 뒤로 읽어도 일요일이잖아요. 제가 이 회문을 좋아해요. 회문이라고 하는 것. 우영우 생각하시죠? 우영우보다 저 시집이 2년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그 토마토에 나는 너의 앞에 선다 마지막. 예. 그거가 아직도
그 시에 그 되어보기의 반복의 시에 제가 시에서 되어보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전년에 나는 오늘 공기 내 옆을 맴돌고 있었다. 아무도 모르게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공기가 되고 싶고 누구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공기가 되어서 너를 살아있게 해주고 싶은 마음. 그쵸,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내 앞에서 그만 얼굴이 붉게 물들고 말았다가 되는 거죠. 예, 그 상황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아주 푸르딩딩합니다. 초록을 입었어요. 초록으로 살고 있어요. 푸르딩딩하게. 우리 강산 푸르게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자주 부끄러우니까 붉어지긴 자주 붉어집니다. 한간에 듣기로는 오은 시인님이 시인계의 유재석이다 라는 그런 별칭도 가지고 있는 걸로 네네. 제가 들리거든요. 철학적 언어를 시적 언어로 이렇게 좀 바꾸어서 좀 이렇게 위트 있고 어떻게 좀 후천적인 노력 가운데 그걸 갖다 좀 개발할 수가 있을지. 풀어서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령 아까도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지 라고 생각한다거나 내 삶에서 어떤 순간에 맞닥뜨렸는데 과거에 읽었던 소설의 한 페이지가 오버랩 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렸잖아요. 이거를 문학에서, 학계에서는 자기 반영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글은 쓰는 사람에게 자기 반영이 되는 것이고 또 읽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 자기 반영성을 발견을 한다는 거죠. 이 자기 반영성이라고 말하면 물론 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재미는 없고 외워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이걸 풀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자기 반영성이라는 말을 안 쓰면서 자기 반영성이라는 말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전에 제가 운 적이 있는데 길 가다가 갑자기 우는데 누가 보면 되게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소설 속에서 그런 인물을 만나잖아요. 내 친구 같잖아요. 근데 이 이유, 별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하나하나 거슬러 올라가니까 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풀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마음껏 이루어진 일이 없어서 내 삶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나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하고 눈물이 터져버릴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소설에서 만났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느끼고 행동한 사람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거죠. 내가 이상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은 있겠구나. 이 책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주인공을 기술한 이 소설가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 주인공일 수도 있겠군요. 두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더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풀어서 이야기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섬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어를 사용하고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에게 이 사전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걸 모르면 점점 뒤처지면서 대화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가령 우리가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은 이 단어에 한동안 사로잡혀가지고 다음 문장이 안 읽히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문해력이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안구 검사를 하면서 어떤 지문을 읽게 만들었대요. 근데 요새 수능 지문 보면은 당연히 어려운 어휘가 곧잘 등장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전에 여러분이 했던 걸 생각해 보세요. 모르면 그냥 담아두고 넘어가요.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맥락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요새 친구들은 동공지진이야.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문단으로 가요. 그러면 당연히 앞에 문단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문단을 본다고 해서 이 글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문단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제대로 소화한 건 두 문단 혹은 한 문단 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해력의 또 하나의 또 맹점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고력을 어떤 것을 쉽게 말하고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모르는 것도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거 어려운 말을 쉽게 풀 수도 있으면 모르는 말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짐작이란 말이 따를 짐에 따를 자를 쓰거든요. 두 번 따른다는 거예요.
따를 때 넘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레모네이드 딱 정말 10분의 9만큼 차 있었거든요. 이 10분의 9가 중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활활 부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부터는 짐작을 해야 돼요. 따르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게 따라야 되겠어요. 이 짐작하는 힘도 그렇게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같은 것을 다르게 말하는 훈련을 하는 거는 시인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나만의 어휘, 나만의 표현, 나만의 발상으로 하는 건 시인이 하는 일이지만 정말 나만의 말하기, 나만의 글쓰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럼 쉽게 설명하려면 비유를 생각하는데 이 비유도 어떤 걸 썼다가 사람의 반응이 별로면 다른 걸로 바꿔보고 또 다른 걸 바꿔보고 하면은 정말 딱 찰떡 같은 비유를 만나거든요. 이 찰떡 같은 비유란 표현도 관용어니가 쓰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만한 게 또 없어요. 찰떡이라고 말해야 바로 알아들으니까. 그쵸?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제가 또 관용구를 좋아해요. 왜냐면 관용구는 그 나라에서 그 문화에서만 쓰이지 외국에 나가서 Do you like 찰떡? 그래서 like 찰떡 찰떡같이 의미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찰떡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뭐 스티키 라이스 해가지고 하면 뭐 알아듣겠으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용구가 좋아요. 좋은데 제가 다독임이 여러분 뒤에 또 개정판이 나왔어요. 저 개정판에 제가 개정판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개정판 작가의 말을 또 쓰라고 해서 제가 그 제목을 무릎을 탁 치는 사람이라고 썼어요. 무릎을 탁 치다가 관용구거든요. 이걸 제가 많이 썼다는 걸 한 독자님이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알게 된 거죠. 무릎을 탁 치는 사람 관용구를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쓴 거 아닐까?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뭘 알 때마다 이거 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난 정말 나의 행동을 묘사한 것이로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1차원적인 사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아, 사람마다 내 몸에 붙는 관용구가 있을 것이고 내가 자주 구사하는 관용구가 또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게 나의 언어 생활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반영일 수도 있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또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지적해 주신 덕분에 알려주신 덕분에 제가 기꺼이 개정판 작가의 말에 무릎을 탁 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또 작가의 말을 쓰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것을 쉽게 말하고자 해보세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그 가족끼리 문제 설명하고 해설해 주다가 싸우냐면 못 알아먹어서 화나는 거잖아요. 쉽게 설명하려고 안 해. 내 지식 상황에서 3 더하면 되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것까지는 알겠지. 너 인수분 안 배웠어? 인수가 누구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안 배울 수 상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를 수 있는데 그냥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게 기본 뭐 값인 줄 알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늘 갈등이 불거지는 거예요. 최대한 쉽게 누구든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 이런 게 저희 사실 글쓰기 지침을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산문을 쓸 때는 아빠가 말해준 대로 써야겠다. 아빠가 뭘 말해주셨냐면 쉽게 써라가 아니었어요. 한 다독임의 구판 작가의 말에 있는 것인데 칼럼을 발표하고 아버지가 한 달에 하루는 그 신문을 편의점이든 이런 데서 구입하시는 게 아버지의 낙 중에 하나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구독해 드렸죠. 다른 날에도 보시고 제가 발표한 날에도 보시라고. 근데 매일매일 문자를 주시거나 전화를 하시거나 하는데 하루는 11시가 다되도록 전화를 안 주셔가지고 바쁘셨나 보다 하는데 11시 한 10분쯤에 문자가 왔어요. 아들 오늘 글은 많이 어렵더라.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활자와 친한 사람이셨는데 이분이 읽기에도 어려운 글이라면 이건 내가 못 쓴 글인 거예요. 봤더니 또 용어랑 이런 것도 주워 들은 거 다 또 토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저의 지침은 원래 신문은 요새는 종이신문 보는 집이 거의 없지만
어릴 때는 집에 들어오면 저는 프로그램 편성표를 봤지만 모르세요? 프로그램 편성표 MBC, KBS 6시부터 12시까지 뭐 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봤지만 그리고 요새는 신문을 거의 구독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기 때문에 뭐 종이신문의 위력이 옛날만큼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신문이 집에 간다고 한다면 그 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뭐 초등학교 아이든 유치원 아이든 고등학생 학생이든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읽었을 때 무슨 말이야?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 내가 더 쉬워져야 된다. 쉬워진다는 거는 뭐 가벼워져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누구나 읽어도 어떤 지취,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고 과시하거나 지적인 냄새가 풍기는 글이 아니라 그냥 사소한 것에서도 발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운 것을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나가면서 나의 어떤 주장을 펼치는 것, 이런 걸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아버지께서 마련해준 지침이 바로 그것이었고, 그 이후에 오히려 글쓰기가 더 재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걸 가지고도 큰 이야기를 할 수 있구나. 큰 이야기의 일부만 가지고도 큰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실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읽어주신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뭐 제 글이 더 점점 더 좋아졌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글쓰기의 저의 어떤 모토, 어떤 이것만큼 지켜야 되는 원칙 같은 것을 세울 수가 있었던 듯 싶어요. 아버지께 감사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쉽게 말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비유를 찾게 되고, 그러면 정말 찰떡이 아닌 더 맛있는 떡에 다다를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슬슬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하는 자가 기억을 조금 더 오래 연장시킬 수 있고, 이 기록들이 쌓이고 쌓이면 기념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뭐 수단, 뭐 글쓰기든 사진 찍기든 그림 그리기든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기든 녹음하기든 이런 걸 통해서 매일매일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족적과 발자취, 제가 족적이라고 발자취를 바꾸면 족적도 어려운 말이니까 이 발자취가 모이고 모여서 또 나의 삶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해질 거고, 저는 아마 죽기 전날 제가 누군지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내가 나에게 가까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